당신이 5년 전에 모아둔 1,000만 원, 지금도 여전히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실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7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귀금속 시장만 봐도 답이 나와요. 2018년에 금 1g 사려면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2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보세요. 6년 전 같은 돈으로 누렸던 호텔과 식사가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환율이 1,080원에서 1,470원으로 뛰었으니까요. 통장에 가만히 놔둔 돈이 매달 조용히 증발하는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실하게 저축만 하던 사람들이 뒤처지는지, 그리고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예요. 그때는 은행만 믿으면 됐습니다. 제형저축이라는 상품 하나로 인생 설계가 끝났거든요. 금리가 40%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100만 원 넣으면 내년 이맘때 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그때 집값 상승률이 연 10% 정도였으니까 굳이 위험 감수하며 대출받아서 집 살 필요가 없었죠. 은행 창구 직원한테 도장만 꾹꾹 찍어주면 자동으로 부자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은행 평균 금리 2.5%.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 연 10%씩 오르는데 금리는 2.5%밖에 안 되니까 예금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니까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해외 명품 가방 가격 보세요. 6년 전보다 한국에서 사면 거의 50% 가까이 비싸졌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기억하시죠? TV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니까 미국 물가가 전년 대비 9% 급등했어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지난 40년간의 세계화에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방하고 베트남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양의 저임금 노동력이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공장 노동자 1명 고용할 돈으로 베트남에서는 100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키든 애플이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공장 지으면 생산비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 마법이 일어났죠. 이 기간 동안 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아십니까? 엄청났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통화량이 10배 늘어도 인건비가 10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최종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돈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세계화 덕분이죠. 틀렸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비용이 비싸도 자기 나라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베트남 1인당 소득이 5,000달러도 안 되는데 미국은 86,000달러예요. 거의 이무배 차이 나는 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는 거 보세요. 베트남 공장하고 비교하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안 지으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 떨어뜨린다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결과는 제품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노동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프리카든 중앙아시아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석유 캐고 광물 캐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40년 동안 실질적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원 무기화 시대잖아요.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이 완전히 갈라서면서 원자재 공급망도 쪼개졌습니다. 각자 진영끼리만 거래하니까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 그걸 상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돈 찍어내는 속도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세계화의 마법이 사라진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 부채 폭발이에요. 1960년대만 해도 선진국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100% 훌쩍 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정부 빚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늘어나면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은화에 구리를 섞어서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부채를 줄였죠. 현대판 로마 제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준의 양적 완화입니다. 국채를 찍어서 사들이는 건 본질적으로 로마의 불순물 섞은 은화하고 똑같아요. 부채가 계속 쌓이면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연준이 지금은 긴축 모드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쯤 다시 완화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2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끔 오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시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방심하면 바로 당합니다. 한국 상황을 볼까요? 최근 몇 년 코스피도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달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가 공식 통계로 10%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는 30%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3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달러 대비 25% 폭락했어요. 계산해보세요. 강남 최고급 아파트조차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제자리이거나 약간 오른 수준입니다. 강남 아닌 다른 지역은요? 명목 가격이 10% 떨어진 데도 많은데 달러로 계산하면 35%에서 40% 폭락한 겁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일본 사람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국인 평균 순자산이 일본인보다 많습니다. 1인당 2천만 원 정도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 12년 동안 엔화가 폭락했거든요. 엔화만 갖고 있던 일본인들은 국제적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통화량 증가율은 3%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은 무려 20% 증가했습니다. 속도 차이가 7배예요. 달러는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7배 빠르게 돈을 찍어댔으니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내년에 연준이 금리 내리고 완화 정책 쓰면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돈 풀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속도 늦출까요? 오히려 더 빠르게 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7배나 빠르게 돈을 풀 수 있지? 우리 경제 체력이 그렇게 강한가? 의문 드실 텐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예요. 전쟁 종료 시점이 다르거든요. 미국과 유럽은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고 그 후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1964년생까지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가 64년생이니까 지금 만 61세예요. 선진국 기준으로 이미 대부분 은퇴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보통 5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넘쳐나는 거죠. 돈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배추 공급 많으면 배추값 떨어지듯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부머들이 50대로 왕성하게 일하던 시절에는 금융권에 돈이 넘쳐났고 그래서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마지막 베이비 부머들마저 60대 진입하면서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죠? 평생 모아둔 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씁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2021년부터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돈 공급이 줄었으니까요. 앞으로 선진국들은 중금리 시대로 진입할 겁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고 베이비붐은 1954년부터 1974년생까지예요. 제가 그 세대인데 초등학교 때 한 반에 80명씩 공부했어요. 지금 교실 크기는 똑같은데 책상 사이 간격이 없어서 화장실 가려면 책상 위로 점프해야 했을 정도였죠. 제 딸이 같은 학교 들어갔을 때는 26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차이가 극심해요. 74년생이 지금 만 51세인데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금융권에 돈을 공급하고 있어서 한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60세까지 정년 채우는 사람이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54세에서 58세 사이에 퇴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정년 연장한다 해도 기껏해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도 금리 상승 압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은퇴 준비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금리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금리가 바뀌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바뀌고 포트폴리오도 전면 수정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텐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캔틸론 효과라고 하는데 돈이 퍼지는 경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부가 재정으로 돈 풀 때는 어떻게 하죠? 최근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인당 균등하게 나눠주거나 저소득층에 더 많이 줍니다. 자산 10억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줘봤자 별 의미 없지만 자산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 자산이 50%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경로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행이 돈 풀면 어디로 갈까요? 100%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이 이거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신용등급 좋은 부자한테는 100억 원을 2% 금리로 빌려줍니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18% 금리로 빌려주죠. 부자들은 싼 이자로 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금리가 20% 가까이 되니까 아예 대출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서 자산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캔틸론 효과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그 혜택은 항상 상위층으로 집중되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5배 올랐어요. 최근 나스닥 보세요. 5년 만에 정말 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2배 올라봤자 별 타격 없습니다. 자산은 5배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산 없는 사람들은 자산 증가 없이 물가만 2배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 풀 때마다 상위 1%가 이득을 독식하고 하위 90%는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가 지난 40년간 반복돼 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서핑하듯이 돈의 파도에 올라타야 해요.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누구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 있잖아요. 썰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이 두 가지 타이밍을 다 잘 잡아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나이에 또 재테크 공부해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편안한 노후는 없는 건가? 20대, 30대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부모님 세대는 금리 40%였다며? 그때는 저축만 해도 됐는데 왜 우리는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하는 거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추격 경제학이에요. 추격과 역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전은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룡시대에 포유류가 역전 못했죠. 그런데 환경이 급변하니까 포유류가 지배자가 됐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왜 중요하냐? 모든 변수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5% 오르고 10% 떨어지고 다시 10% 오르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공룡 멸종기처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기업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 순위도 대대적으로 재편됐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지금 위치에서 도약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운명을 가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역전과 추격이 가장 쉬운 때라고 확신합니다.